안녕하세요. 저는 62살에 잠실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명절이 다가오네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제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일들이 또다시 저를 괴롭게 만들고 있네요. 저에게는 하나뿐인 귀중한 딸이 있어요. 현재 나이는 32살이고 회사 생활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제 딸일 거예요. 예비 사위였던 놈의 엄청난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위태로워졌어요. 딸이 유학을 다녀온 뒤에 저에게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남자길래 한국에 돌아와서까지 만날 정도야? 그런 걸 왜 이제야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니? 좀 더 빨리 말하지. 아무래도 저도 조심스러운 점들도 있고 섣불리 얘기를 하면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도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개해 드릴 마음이 있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시간 내서 얼굴 한번 보실래요? 글쎄다. 너희 아빠가 몸도 성취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얼굴 보고 웃을 기분은 아닌 것 같구나.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생각해 보자. 딸은 제 입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저는 좋게 답을 해주진 못했어요. 남편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겹치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있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데려온다면 밝게 맞아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냉정하게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고 이런 결정에 있어서 딸은 기대와 다른 답변을 들었던 건지 풀 죽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버렸고 그래도 너무 무관심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딸이 용기 내서 속마음을 꺼낸 부분이라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니 다행히도 제가 한 말들을 마음속에 담아주지는 않았는지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남자에 대해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묵묵히 그 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은 딸이 만나고 있는 남자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 집안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잘 사는 집이 아니란 걸 대화로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집은 남편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진 이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기분이 들떠서는 계속해서 좋은 점만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며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여 걱정이 되었어요. 딸이 사랑하고 있는 남자와의 결혼은 저희가 당연히 허락하지만 모든 건 금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보내는 저희도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식사를 끝낸 뒤 딸은 변호사라고 하는 남자와 방에 들어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조만간 얼굴 한번 보고 결혼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지 않아? 내가 뭐 미워해도 우리 딸 혼기가 늦으면 안 되잖아.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글쎄요, 저쪽 마음 같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쪽 집안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와 맞아야 결혼을 시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대출을 또 받을 수도 없고. 남편은 일단 결혼에 대해 확정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좀 더 알아본 뒤에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며 딸에게 얘기를 하니 좋아 들떠서 출근을 하며 교제 중인 남자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전화통화 괜찮니? 이번 주말에 소연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다며 인사시키러 온다고 하던데 시간 맞으면 같이 얼굴 좀 보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너희 아빠가 몸이 안 좋으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가 없잖아. 네가 옆에 있어주면 엄마는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도 요즘 바빠서 얼굴 못 봤잖니. 이참에 며느리와 의논해보고 결정되면 연락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들은 알겠다며 바쁜 듯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자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라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없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기 전날 딸에게 다시 물어보게 되었고 언제 오기로 약속을 잡았냐고 물어보자 다시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울상인 얼굴로 최근에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라서 그런지 꽤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야 언제든지 있으니 여유되는 날짜에 다시 약속을 잡아 계획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아들도 그때 시간을 맞춰서 다시 저희 집에 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말들을 듣게 되었어요. 한동안 명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이 바쁠 것 같다며 명절에 잠시 인사드리러 온다는 말에 어차피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음식 준비도 일부러 하는 게 아닌 명절이라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서 번거로운 일들을 덜 수 있었어요. 평소 명절을 지낼 때보다 좀 더 많은 음식들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명절 당일 저희 집에 인사를 오기 위해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아침 일찍 차례 지낼 준비를 하며 걱정과 긴장 속에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저희 집에 일찍 도착했고,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딸은 급하게 현관쪽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저희는 차례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지켰고, 딸과 인사를 하러 온 남자가 뒤에 서 있었어요. 진행이 끝나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아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 남자의 멱살을 잡으며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놀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어디에서 많이 보던 얼굴이었고, 남편도 딸이 인사시키러 데려온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는지 목덜미를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남자가 차례상을 향해 넘어지게 되었고, 제 정신이 아닌 아들은 차례상이 엎어져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그대로 상을 뒤엎어 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그 남자를 갑자기 당한 봉변에 왜 그러냐고 당황해하면서 아들의 양쪽 팔을 잡으며 진정하라고 진땀을 뺐고, 딸은 분노하고 있는 자기 오빠를 보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유학 중이었던 딸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했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변호사인 이 남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누워 계신지 몰라? 같이 일하시는 분과 다투시다가 아버지를 밀어버리는 바람에 떨어지면서 다치셨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처리가 되지 않았어. 우리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일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도 변호사를 앞세워서 자기는 잘못한 건 없다면서 주장을 했었잖아. 그때 너는 유학 중이라서 아무것도 몰랐지.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 했는데 그때 우리한테 다가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그때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왜냐고? 이 사람과 대화했던 녹음 파일이 전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난리 피워봤자 보상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받아요. 쌍방과실이 아니에요. 그쪽 아버님이 먼저 불만을 제기하셨잖아요. 회사 상사가 지시한 부분들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쪽만 다친 것도 아니고 우리 쪽도 많이 다친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저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저희가 가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쪽이 오히려 가해자 아닌가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고 끝내는 걸로 하죠. 제가 이런 사건들 한두 번 해봤겠어요? 질질 끌어봤자 피곤하기는 마찬가지고 저도 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쪽한테 이런 말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쪽 가족들 중에 제일 말귀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서둘러 마무리 짓자고요. 제가 다음 주에 해외로 여행을 가야 하는데 준비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아들은 그때 상대방의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그걸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며 그날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 사람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평소 침대에 누워만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저희 가족 모두 힘들어했었고 사람이 결정해서 판결을 지어버리는 법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이 상사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던 이유는 작업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았고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작업자로서 당당하게 요구를 했었지만 회사 상사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무시를 하며 무작정 기한 내에 급하게 작업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안정장치를 전부 설치를 한 뒤에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냥 일을 하라며 무작정 떠밀었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던 남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남편이 떨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저희가 진술을 하면 전부 저희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법이라는 게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다 보니 점점 저에게 불리한 작용이 적용되었고, 변호사는 충분히 안정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었다면서 되려 저희 남편을 회사의 고문관으로 사건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들은 저희 남편의 FM식의 진행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점들이 많았다며 남편을 이상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 계획 날까지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손해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며 저희와 반대 입장을 내세웠어요. 결국 저희가 원하는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없었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는데, 해외여행을 떠난 변호사가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 유학 중이던 저희 딸이었고,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인연을 힘들어하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국선 변호사라고 저에게 막말을 하며 깎아내리더니 그 사람의 한마디에 아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사건을 한두 개 맡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일이 전부 기억을 하겠어요. 제가 정말 그랬다면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때 당시 해외여행을 가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아버님의 사건들이 저에게 접수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편에 있는 자에게 저는 최선을 다했어야 했고 그 사람에게 승리를 쥐어줘야 했었다고요. 저도 그 사건 이후로 아버님이 억울한 건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은 제 의뢰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제발 노여움 푸시고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저도 밥 벌어먹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말을 그런 식으로 했어야 했어? 네가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찾아와서 그런 말 하지 않았겠지. 인간 쓰레기 같은 놈. 너 같은 놈에게 내 동생을 넘겨줄 것 같아? 이 결혼 내가 절대 안 되게 할 거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던 아들이 변호사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엄청나게 분노한 듯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쫓겨나게 된 그 남자는 두 번 다시 저희와 마주치게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저희 딸은 너무 괴로워 보였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며느리에게 가서 진정 좀 시켜주라고 부탁을 했고, 그때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있었어요. 바로 사건의 당사자였던 남편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하게 왔는지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처방받은 약을 먹은 뒤 아들과 함께 자리에 눕혀 주었어요. 한숨만 쉬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 때문에 또다시 아픔을 겪고 있으니 정말 괴롭더라고요. 아들은 그 남자가 절대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나를 세우며 분노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 사람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었는지 저희 딸이 밤사이 연락을 하는 것 같았죠. 그런 모습을 본 아들은 정리할 필요도 없으니 연락을 하거나 받지도 말라며 강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딸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며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화를 내며 방문을 두드리고 있는 아들을 진정시킨 뒤 일찍 들어가서 쉬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딸이 상처를 아물 수 있는 시간은 줘야 할 것 같아서 뒤에서 지켜만 보기로 했어요. 알아서 잘 정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고 그렇게 해야만 저희 가족 모두 평화가 찾아오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변호사인 그 사람이 저희 딸을 놔두지 않고 있었어요. 딸은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한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딸의 행동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결국 저희 집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남긴 그 변호사를 끄집고 1층으로 내려가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쪽이랑 저희 딸과는 정리해야 한다는 거 모르세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제 딸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좋게 말할 때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니까 돈도 많잖아요. 다른 여자 많으니까 새로운 사람 찾아보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사랑은 진심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살면서 과거의 일들을 전부 보상해 드릴 테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연이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온 사이이고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연을 끊으면 저는 앞으로 인생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서연이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한국이 얼마나 좁은 땅덩어리예요.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요. 그 정도로 좁은 이 한국 땅에서 자신이 내린 이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의뢰인이라고 했어도 그런 식으로 저희 집안을 깎아내리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신 행동들은 그쪽의 평소 모습인데 어떻게 제 딸을 그쪽한테 보낼 수 있겠어요? 저희는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우리 딸과 어떤 식으로든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은 전부 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똑똑한 양반이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남자는 저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눈물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 살면서 너무 괴로운 삶들의 연속이 계속 됐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조심스럽게 딸의 방문을 열었는데 창문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위로를 해주었고 그렇게 그 사람과 딸의 인연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확실하게 받아들였는지 평소처럼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도 걱정이 되었는지 저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서 상태를 물어봤고 개인적으로 자기 동생이 걱정됐는지 좋은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널리고 널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는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말에도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서 꽤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 딸에게 사탕 발림을 했던 건지 모든 걸 철저하게 숨기며 서로 만나고 있었고 뜻밖의 장소에서 둘이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며느리와 오래간만에 잠시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었고 단둘이 저녁을 먹기 위해 고민을 하며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저희 딸과 그 사람이 단둘이 카페에 앉아 웃고 떠들며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인 멈춤에 저를 바라보던 며느리가 한 곳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자 그걸 보게 된 며느리는 경악을 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바라보며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데 변호사가 잠시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며느리와 몸을 돌려서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 코너를 돌아서 들어갔고 딸은 핸드폰을 만지며 변호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였어요. 저와 며느리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상태로 통화를 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사람의 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엄청난 대화를 듣고 말았고 저는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말았습니다. 나도 당연히 당신 보고 싶지. 내가 잘 해결해 준다니까. 나 믿고 기다려. 나 변호사잖아. 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뭐가 두렵다고 떨고 있어.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 테니까 내일 저녁에 만나는 걸로 하자. 그쪽 호텔로 예약을 잡았어. 꽤 비싼 곳인데 왜? 인사드리러 언제 갈 거냐고? 조만간 시간을 내서 나를 잡도록 하자. 내가 워낙 바쁜 거 잘 알고 있잖아. 이번 달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럼 나도 사랑하지. 지금 내가 미팅 중이니까 내일 저녁에 그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연락하려면 새벽에 문자 주면 내가 답해줄게.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뭐 호텔? 너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으면서 내 딸 놓아주지 않고 만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쓰레기 자식이 어디서?
내 딸에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상처를 줘?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며느리도 듣고 있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타올랐는지 저보다 먼저 달려가 그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뒤이어 저도 그놈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난 상황들 때문에 주변에서 웅성거리자 제 딸이 밖으로 나왔고 셋이서 난리를 치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급하게 달려와서 저희를 말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왜 그러냐며 둘이 만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 사람 편을 들길래 제가 진정이 되지 않아 며느리가 대신 설명을 해주었고 그것을 듣고 있던 딸이 그놈의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서 방금 통화했던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딸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자기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딸은 더 이상 그 남자를 믿지 못했고 가증스러운 입놀림을 상황을 미움하려고 하는 그놈에게 딸은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딸은 그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화를 내며 그놈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한 뒤에 전화를 끊었어요.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듯 보였고 그렇게 그놈과의 인연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놈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던 사람은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집안인 것 같았어요. 소문으로는 변호사직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듣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 집안에서 그놈의 행동에 대해 손을 쓴 듯 했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놈의 충격 실체가 밝혀지게 되면서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진 꼴이 되었네요. 이 일들이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들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다 보니 받을 수 없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입장이었고요. 사람이 만든 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언젠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또한 지금 현재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잘 헤쳐나가시고 밝은 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들 막장 시월드나 막장 시누이라고 하면 며느리를 차별하는 언행과 여우짓이나 이간질하는 시댁 식구들이 생각나시죠? 저는 이번에 2년간의 결혼 생활을 접고 이혼했습니다. 그것도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시누이 덕에 말입니다. 제 나이 이제 고작 29살인데 이혼녀에 돌싱되어 버려서 너무도 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미친 시월드의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결혼 전에 가족분들 충분히 만나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7살에 결혼해 29살에 돌아온 싱글이 된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나 첫 만남부터 대화도 잘 통하고 외모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싸운다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별 문제가 없었고 다만 상견례 할 때 여동생이 학생이라 참석하지 못해 나중에 따로 보자는 것 외에는 여느 사람들 결혼하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이제 남편이 아니지만 편의상 남편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시누이인 여동생은 11살 차이가 난다더군요. 저희가 27살 결혼 준비 당시 16살이었는데 결혼하기 일주일 전이 되어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없었는데 학원 다니나 보다 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전이 되어서 만난 시누이의 비주얼은 제가 생각한 늦둥이 동생의 이미지는 다소 아니었어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16살이면 중3일 텐데 머리는 탈색해서 금발에 가깝고 요새 화장 안 하는 친구들이 없다지만 제가 성인이 되어서 본 어떤 사람보다도 진한 색조 화장과 제가 본 시댁 식구들 이미지와는 정말 사뭇 달랐고 이어 보이는 발목에 문신까지 당황했지만 그런 내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티를 내지 않으며 인사를 건넸는데 이 친구는 그저 소파에 기대서 멀뚱히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
시부모님이 혜영아 인사해야지 라고 말씀하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이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개성이 강한 아이인가 보다.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중학생이라서 반항 중인가 뭔가 싶기도 하고 어색해서 말 안 하고 들어가는 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그날 시댁에서 나가는 순간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저 방에서 들리는 건 굉장한 볼륨으로 틀어놓은 음악 소리뿐. 남편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눈치를 살짝 보는가 싶더니 동생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놀랐지? 동생이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닌데 학교에서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기도 하고 사춘기랍시고 저렇게 뾰루퉁해 있어. 아, 그렇구나. 애들 그런 시기가 있잖아.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밝은 아이로 돌아갈 것 같아. 제 어린 시절 학창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한 모범생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한 적은 없지만 굳이 분류를 하자면 저도 속칭 노는 친구들의 범주에 속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요새 말로는 인싸라고 하려나요? 일진놀이 하는 친구들이랑 친하긴 했지만 그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비행을 하거나 몰려다니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과 조금 더 친한 것이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누가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 정도에 만족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런 성적으로 대학도 못 가겠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겨우겨우 인서울 끝자락에 대학에 붙었는데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친구들과 곁을 나란히는 했었으나 특별히 악질이 아니고서야 다 애들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이해해보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식 당일에도 신랑 측 가족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친구들 만날 때나 입는 복장을 하고 왔지만 다행히 머리는 어두운 색을 입히고 와서 양가 어른들 모두 별말은 없었습니다. 학생이니까 편하게 입었겠지 하셨고요. 다만 제 친구들은 어두운 표정의 신우를 보고 염려스러운 말 한두 마디 하고 갔습니다.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막장 시누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저와는 대면대면 말도 없던 아이가 신혼여행 돌아와 시댁에 인사 간 날 이번에 소파에 똑같이 누워서 TV를 보면서 내 선물은?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거나 남편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기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선물 안 사왔어? 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어린아이지만 시누이고 친하지 않은 상태라 저는 존댓말로 대답을 했건만 한참은 어리신 시누이는 내 선물하는 사람만 우리 집에 오는 건데?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선물은 당연히 사왔지 안 사왔겠습니까? 오자마자 선물 보따리 푸는 거 아니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선물 드리고 다 순서가 있는 건데 순서 모르는 건 그렇다 치고 왜 반말을 하는 건지 순간 열이 확 올라오는데 남편이 받아치더군요. 혜영아, 언니한테 그게 뭔 말버릇이야. 당연히 선물 샀지. 언니가 너 선물은 특별하게 더 잘 골랐는데 말 이쁘게 하고 이게 지금 혼내는 건지 슬슬 기는 건지 제 동생이었으면 흔들어 놨을 텐데 싶었습니다. 뭔 소리야? 너 미쳤냐? 시누이 입에서 정확히 꽂힌 단어였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데 시부모님 달려나오시고 억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장하며 그날 무슨 대화가 오가고 뭘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며 저번에 말했듯이 사춘기니까 우리가 좀 참자라고 하더군요. 그래 사춘기겠지. 그리고 신혼집과 시댁은 멀기 때문에 자주 만날 일 없으니 나중에 보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명절이나 시댁일 때문에 만나는 날이면 시누이 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지만 만나면 또 저런 언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댔지만 내 동생 아니니 무시하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몇 달 전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 사이 고등학생이 된 시누이. 사실 고등학생이라고 하기에 뭐 한 게 진작부터 자퇴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였습니다. 저런 막장인 애들이랑 섞이면 내 삶은 피곤하고 이 아이는 보통의 사춘기가 아니라 갱생되지 못할 애 같았거든요.
참교육하려다 시전도 하지 못하고 시댁 중 누구도 따끔하게 애를 잡지 못하니 싸우고 나서 머리라도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갱생의 의지는 0.1g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시부모님의 칠순 기념여행을 가신다 하여 좋은 패키지를 끊어드렸습니다. 시누이가 집에 혼자 있게 된 상황인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 나이일 정도니 친구들 불러서 놀든 친구네를 가든 알아서 하겠거니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부모님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온다던 남편 옆에 웬 여자아이가 따라 들어오는 건지 일말의 상의도 없이 말이죠. 저는 멍한 표정을 보고도 남편은 혜영아 들어와. 저기가 안방이고 옆방에 치워줄게. 거실에 있어. 헐, 호텔 가이드인 줄. 뭐야? 뭐가? 아가씨 무슨 일이냐고 부른단 얘기가 없었는데. 동생이 오빠 집에 온 건데 왜? 뭐? 아, 그게 아니라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아무래도 미성년자를 어떻게 혼자 둬. 부모님이 자꾸 발길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혜영이도 불편해서 싫다고 했는데 아주 신경 쓰여서 내가 잘 챙길게. 왜? 너네 집도 아니면서 사람 무한하게 난리야. 비켜. 여기가 제 집이 아니면 누구 집인데요? 집주인이 따로 있으니 네 집 아니지? 전세라며? 라고 하며 쪼르륵 들어가는데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을 뻔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놓인 거지? 친정에 연락하니 어린애고 미성년자니 며칠만 데리고 있어라. 지금 집에 돌려보내면 사부인 볼 면목이 없지 않겠니? 하셔서 그냥 저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던 4박 5일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런데 퇴근해보니 집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더군요. 화를 낼 당사자는 어디에 갔는지 베란다에는 재만 잔뜩 털어놓고 나갔으며 윗집에선 인터폰이 컴플레인 올라왔고요. 시골 어르신이 올라와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둘러대고 도저히 못 참아 신우 잡을 생각했는데 새벽 3시가 넘어도 들어오질 않아 잠들었습니다. 출근 전에 이야기 좀 하려는데 화장도 안 지우고 벌러덩 자고 있더군요. 가까이 가니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깨워봐도 미동이 없어 시누이 두고 출근하니 남편한테 카톡 옵니다. 어제 혜영이 늦었던데 해장국이라도 좀 끓여주면 안 되겠어? 차라리 해장국을 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3일 남았다 참자 했는데 3일간 같은 패턴 반복하고 제 정신과 건강이 피폐해져 갈 쯤 아무도 내 편은 없는 건가 싶어 갈 쯤 마지막 날 밤 오늘만 참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스트레스 탓인지 몸살기가 돌아 원래 퇴근 시간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인기척이 들리는데 안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자고 있나? 잠꼬대를 하고 있나 싶었는데 남자 목소리도 들려와서 문을 벌컥 열었더니 세상에 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한테 이혼뿐 아니라 휴직을 하게 만든 악몽입니다. 젊은 남자도 아닌 수염 덥수룩한 아저씨랑 함께 있더군요. 제 신혼집 안방 침대에서요.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를 수가 없다는 게 이런 느낌인지 그대로 굳어있는 저를 발견한 시누이는 눈 풀린 채로 다시 누워서 퍼 잡니다. 오히려 신원 불명의 남자는 절 보고 허둥지둥 나가더군요. 다음날 공항에서 귀국한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이야기했고 나는 이대로 이 집에서 나가겠다 했습니다. 무언가 설명하려는 남편과 시부모님 뿌리치고 다음날 바로 서류 떼고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저희 집 홈팁이 있습니다. 해킹 문제 있다 해서 꺼놨는데 신호 온 이후로 내 물건에도 손대는 것 같다. 증거도 있다. 도장 안 찍으면 이 영상 너네 가족, 우리 가족 다 있는 법원에서 다 재생될 수 있다 협박하니 순순히 찍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이게 믿기시나요? 저는 제 일이고 제 눈으로 보고도 안 믿습니다. 신우가 애초에 머리를 심하게 다쳤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닌 듯합니다. 이혼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신우가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제 예상대로 수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녔으며
상견례 때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학폭 가해자로 소년원에 있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늦둥이라고 오냐오냐 키웠고 그 외에도 집에서 혼을 내면 그 분풀이를 다른 집 아이들에게 풀어내는 미친 기질이라 건드리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 그저 그때 본 수염 덥수룩한 남자는 누군지 아직도 모릅니다. 왜 우리 집까지 와 있었던 건지 제가 본 추접한 현장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상대방 가족 꼭 다 만나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직계 가족은 웬만하면 다 옵니다. 해외 가 있거나 깜빵 가 있는 거 아니면 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의 새댁입니다. 3살 연상의 신랑과 올해 5월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친구 가족에게도 하지 못한 고민을 여기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이라도 꼭 부탁드릴게요. 전 일을 합니다. 9시 출근하여 9시에 마치는 사무 쪽 일을 합니다. 주 5일이고요. 신랑은 8시 출근해 6시 퇴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저녁을 못 차려주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 저의 직업 특성을 다 알고 결혼하였고요. 하지만 매번 늦게 퇴근하다 보니 미안한 마음에 점심 도시락을 싸달라는 말에 싸줍니다. 6시 반에 일어나서요. 결혼 전 아침밥도 겨우 먹고 출근할 정도로 잠이 많은 저지만 결혼하면서 늦잠 자는 버릇 바꾸자는 마음이 컸고 그리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집안일을 많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요리는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 일은 한계가 있고 도시락, 반찬, 국, 빨래라든지 소소한 집안일은 제가 합니다. 처음엔 퇴근 후 반찬 몇 가지면 12시가 넘더군요. 저의 생활이 없었고 몸도 힘들더라고요. 여유가 되는 주말에 음악을 들으며 TV를 보던지 책을 본다면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점점 요령을 터득해 지금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휴식은 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30분, 시댁은 15분 거리입니다. 우리 집은 한 달에 한 번꼴, 시댁은 한 주에 한 번꼴로 갑니다. 시어머님은 한 주라도 주말에 일이 있어 못 간다든지 평일이라도 안 가거나 뜸하다 싶으시면 전화를 하셔서 무슨 핑곗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저희를 부르십니다. 그에 반해 저의 친정엄마는 맞벌이까지 해서 네가 피곤하다, 우리 집은 신경 쓰지 말고 시댁이나 잘해라 하셔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저 또한 주말에 시댁에 안 가면 하루라도 너무 피곤해 더 쉬고 싶은 마음에 집에서 쉬려고 하고, 남편 또한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친정 가자는 말을 안 하네요. 그러다 남편이 혼자 밥을 먹는데 국 떠서 먹으면서 국자에 손이 아주 약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까지도 아닌 물집, 반경 1cm 정도의 큰 물집. 주말에 시댁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역정을 내시며 제가 있는 자리에서 혼자 밥해 먹다가 손이나 대고 하라고 장갑은 한 줄 아냐? 하십니다.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럼 나는 밥만 하라고 시집 왔나 싶기도 하고, 또 빨래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흰빨래, 짙은 겉옷류 따로 세탁한다고 하니 와이셔츠는 손빨래 해야지 하십니다. 저희 신랑 와이셔츠 하루에 한 개입니다. 그것 또한 아침마다 제가 다 다려주고요. 시어머니는 꼭 제가 전업주부인 줄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소소히 많은데 아침마다 주스를 갈아서 먹이라는 둥, 주 1회마다 삼계탕을 끓여서 몸보신을 해주라는 둥, 마치 제가 요리사나 가서 도움이 좀 되는 줄 아시나 봅니다. 이번 주말은 유난히 섭섭해서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와서부터 신랑과 말을 섞기가 싫어집니다. 그동안 2가지 일을 나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려고 한 제가 듣는 소리가 고작 저딴 소리인지, 처음 결혼해서 2주 동안 인사드리고 바빠서 못 찾아뵐 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 살은 안 빠졌나 하십니다. 그 말에 살 빠지게 하면 난 죽겠구나 싶어 정말 열심히 먹였습니다. 도시락에 아침까지. 지금은 6개월 사이에 7kg나 쪘고요. 찌면 괜찮겠지 싶었지만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발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후기.
안녕하세요. 6년 전 우연히 제가 쓴 글을 보게 됐네요. 조회수가 많지도 않았고 인기글도 아니어서 후기를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고 그냥 넘기려다가 요즘 회사 일이 한가하기도 하고 지난 생각에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4년 전 5월 만 3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 남편은 전문 직종이지만 서비스 분야에 있었고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길래 지금 내가 벌고 있으니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봐라. 아이가 없을 때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며칠 뒤 정말 사직서를 내고 집에 왔더군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집에서 논다고 하여 눈치 주거나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서 당당하게 쉬라고. 당신은 지금 쉬면 60대기 전까지는 쉬기 힘들지 않겠냐. 놀 때 편하게 여행도 다녀오고 실컷 놀라 하면서 골프 배우라고 등록비까지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1년을 푸근하게 쉬더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1년 놀고 있으면 시어머니의 자존심은 한풀 꺾일 거라 생각했지만 웬걸요? 더욱더 강해지셨죠. 자격지심이었는지 아들이 놀고부터는 생활비에 보태라고 용돈을 들면 50만 원이 든 봉투를 앉아있는 자리에서 바닥으로 툭 던지시더군요. 거절하였으니 받으러 하시길래 받고 나중에 생신 때 다시 돌려드리려고 봉투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받았을 때쯤 전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짜고 저에게 거짓말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일부러 제 앞에서 안 받는다 하시고는 나중에 저희가 돌려드릴 것까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참 구질구질해 보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한평생을 약속한 사람이란 존재의 배신이 정말 힘들게 하더군요. 그날 정말 많이 울고 눈이 퉁퉁 부어있는데 다음날 아침 우리 집 근처 장에 왔다가 화장실이 급하여 우리 집에 왔다고 오셨더군요. 참 황당한 핑계로 방문하셨지만 그냥 퉁퉁 부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 나오셔서 장에 갔더니 우리 아들 좋아하는 도넛 있길래 사왔다 하시면서 봉지를 여시더군요. 제 퉁명스러움에 저 몰래 다시 아들에게 왜 그러냐 물으셨고 두 분의 짜고 치는 고스톱 걸린 거에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그 뒤부터 생활비 명목에 봉투가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저에게 대놓고 싫다, 밉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항상 아들 뒤에서 아들 조종하는 어머님이셨죠. 결혼 첫 해는 둘의 성격 맞춘다고 싸웠고 그 뒤로는 항상 시댁 문제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러다 설날 전에 설 연휴가 4일이었고 설 전날 당일 시댁에서 보내고 설 당일과 그 다음날 친정에서 보내고 마지막 하루는 집에서 쉬기로 하였습니다. 설 며칠 전 어머님의 전화가 와서 추석 당일날 오후에 어머님 친정이랑 여기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리조트를 잡아서 가니 같이 가자고 하네요. 전 싫었습니다. 그 전에 설에도 갔는데 시외할머니, 시외삼촌, 그리고 시외삼촌 초등학생 아들 둘 그렇게 왔더군요. 시외숙모님 친정 가시고요. 이틀 동안 설거지에 애들 뒤치다꺼리에 힘들었습니다. 결국 몸살이 크게 와서 저희 친정에 세배도 못 드리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왔었기에 이번에는 알겠다는 말 대신 저희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편하게 다녀오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도 안 간다고 하니 못마땅해 하며 입을 닫더군요. 설 당일 점심까지 먹고 일어서서 친정 가려니 너네는 리조트 정말 안 가지 하며 다시 물으시길래 네 하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설이 지나고 전 많이 아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장염이 잘 오는데 설 며칠 후부터 장염이 왔고 동네 나름 큰 병원 응급실에 2번이나 가서 링거를 맞았지만 계속 아파서 결국 대학병원까지 실려갔습니다. 친정이 대학병원 근처라 엄마 아빠가 부랴부랴 응급실을 오셨고 검진 결과는 장염이 맞는데 장염 환자 치고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입원을 해야 한다더군요. 장염으로 인해 대학병원에 입원한다는 게 좀 이상했지만 입원하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위암 수술 환자도 일주일이면 퇴원시키는데 장염으로 8일 입원을 했습니다. 간 수치, 췌장 수치, 자가 면역 수치가 정상 범위 밖에 있더군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살다간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전 남편이 직장 들어가서 자리 잡는 시기였고 이 시기만 지나고 제 밥벌이 하고 안정되면 그때 정리하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오고 작은 일 하나에 꼬투리를 잡아 싸우고는 이혼하자 했습니다. 더는 너랑 못 살겠다고 그 이야기를 카톡으로 한 게 지금 좀 후회가 됩니다. 직접 보고 해야 했는데 그때는 그 사람 얼굴조차 쳐다보기 싫었고 그냥 회사에 앉아 눈물만 나는 상황에 빨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혼하자고 했고 마지막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더군요. 전 남편 폰으로 저에게 전화하였더군요. 그러면서 1시간 혼자 말씀하시더군요. 요약하자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냐, 돈을 모았니, 애를 낳았니 하시더군요.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습니다. 본인 아들 백수 1년차에 2대 있던 차 중 한 대 처분하고 생활비에 보탰고 백수 남편이 언제 취직할지도 모르는데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 제가 애라도 덜컥 가져서 본인 아들 공사판에라도 등 떠밀어 보냈어야 현명했을까요? 제가 이 집 백수 아들 먹여 살려고 애 낳으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분에 겨워서 저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왔는데 고래고래 악대아고니를 쓰며 화내는 거 가만히 듣다 끊어버렸습니다. 1시간 통화하니 귀가 멍멍하더군요. 그 통화 후 제가 결혼할 때 예단으로 드린 반상기 세트를 보냈더군요. 취향 맞춰드리려고 백화점 가서 반상기 고르시라고 하니 어디 장인이 만든 녹그릇 사오너라. 그게 무슨 동 어디 골목 가면 무슨 가게에 판다라고 해주셔서 엄마랑 가서 150만원을 주고 샀던 반상기입니다. 비닐도 안 뜯으셨더라고요. 반상기 말고 이불이랑 수저랑 현금도 드렸는데 반상기만 다시 주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중고나라에 올려서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할 때 제 통장 잔액 5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사를 해서 원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같은 거 백수 전 남편 덕에 할 거 없었고 같이 산 신차는 지 명의라고 지가 가져간다는 거 헛소리 하지 말라고 타고 나와버렸습니다. 지도 저한테 나머지는 딱히 줄 돈도 없으니 제가 차 가져와도 할 말도 없었겠죠. 원룸에서 1년 살면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제 평생 가장 열심히 저축한 해였습니다. 혼자 사니 돈도 잘 모이더군요. 그렇게 돈을 2천 가까이 모으고 친정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돈을 빌려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자립심이 강하고 혼자 해결하는 성격인데도 부탁을 말씀드리니 감사하게도 부모님은 흔쾌히 빌려주셔서 24평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1년 뒤 할부를 좀 많이 해서 차도 한 대 다시 샀습니다. 그 인간 채치 맞기도 싫어서요. 전 남편은 저랑 이혼 후 1년 만에 재혼하였고 지금은 자녀까지 있는 거로 해서 주변에서 이야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그 여자가 불쌍하게만 느껴지더군요. 저 또한 이혼 후 연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황하여 이 남자 저 남자 대충 만나고 헤어지고 하다가 2년 전 새로 이직하여 직장에서 2살 연하를 만나 연애를 합니다.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데 지금은 잠시 또 친구인 상태로 있고요. 한 번도 왜 이혼했냐는 말을 묻질 않길래 한 달 뒤쯤 제가 왜 이유를 묻지 않느냐 물으니 그냥 느낌상 네가 불륜이나 도박이나 사기 이런 게 이유가 아닐 것 같고 하면서 장난식으로 말하더군요. 진지하게 다시 너의 잘못으로 인한 이유는 아닐 것 같다 하면서 얘기해주는데 그때 참 많이 울었네요. 아직도 이 친구랑 친구처럼 연인처럼 남매처럼 웃으면서 지내고 아직은 결혼에 대한 용기는 없어 당분간 별 생각 없이 연애만 하려고 합니다. 딱 저희 관계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되지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제 집에 와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이런 집에서 혼자 살고 싶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말할 상대가 있다는 거 참 부럽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전 남편이 이혼할 때 했던 말들 중 부인 능력 있으면 다들 부러워하던데 이혼할 때 되니까 안 좋네. 너무 당당하다 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전 나름 전문직에 일을 합니다. 급여도 여자치고 많이 받습니다. 이제 내 돈 번 만큼 내가 다 써서 너무 좋고 1년에 한 번 해외도 다니고 술 마시고 싶으면 밤새 술도 마시고 마음껏 즐깁니다. 동호회 활동도 하고 시간 될 때 영어 인터넷 강의도 듣고 먹고 싶은 거 있는 현지에 가서 먹을 정도로 나름 즐기면서 재밌게 산다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사람들이 내 가슴에 꽂은 말들이 생각날 때면 그래도 이혼하길 참 잘했어 생각이 듭니다. 법원 나와서 기분 어떠냐는 전 남편의 질문에 안 좋다 라는 말을 처음으로 써봤네요. 그 뒤로는 마음을 정리한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털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루는 카톡 프로필에 행복합니다 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카톡이 난리가 나더군요.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하나같이 뭐 좋은 일 있어 이러더군요. 전 일상이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란 걸 느꼈죠. 제 일은 이제 감당이 되고 해결이 되고 추스르게 되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시선, 눈빛, 관심은 오히려 저에게 창과 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관심을 받아도 그러려니 하고요. 제 마음이 단단해지고 진심으로 행복하니 신경이 쓰이지 않더군요. 안 맞으면 이혼이 답이다라고 이혼을 장려하는 글은 아닙니다. 나름 잘 살고 있고 빨리 일어섰다는 자랑글로 보이셔도 이해해주세요. 솔직히 자랑도 조금 했습니다. 댓글을 보다가 이혼 생각한다, 용기를 얻고 간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서요. 용기를 드리기 위해 적은 글은 아닌데 이혼이 누군가의 잘못이고 죄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택이고 그 모든 선택의 대가가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친정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버지가 엄하시고 화내시면 정말 무섭고요. 친정과 이혼한다고 하여 상의하고 의견 나누고 이런 절차는 없이 엄마에게 통보하였고, 아빠 아시면 난 다시는 친정에 못 가겠구나 생각하며 원룸을 서둘러 구하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전 엄마가 아빠께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 7시 조금 넘은 시간에 저에게 전화하셨죠. 아마 출근하셔서 바로 전화하신 듯 했습니다. 받을까 말까 무섭고 두려웠지만 일단 전화를 받으니 정말 차분하신 목소리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때 정리해라. 다 정리되면 그때 보자 하셨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고 그때 통화 후에 많이 울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네요. 아빠의 말씀을 듣고 전 남편에게 우리 한 달만 별거하다가 이혼하자 할까도 싶었지만 그 사이 시어머니가 또 문자가 와서 욕을 하는 통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고맙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혼하였고 이혼하는 중이나 후에도 단 한 번도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제 이혼으로 살이 빠지는 엄마 10년 근면하셨는데 다시 담배를 태우시는 아빠를 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제가 그 앞에서 어찌 나 힘들다 울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가족들이 많은 의지가 되었지만 내 선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지금은 항상 죄인의 마음으로 부모님께는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몇 년 힘들다가 이젠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항상 마음 깊숙한 곳에 숫덩이를 안고 사는 기분입니다. 살짝만 불어오는 바람에도 품고 있던 숫덩이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기분. 솔직히 말하면 이혼을 1년 안쪽쯤 죽으려고 안 좋은 시도도 했습니다. 술 많이 먹고 완전 일시적 기억 상실 상태에서 잠이 들어 다음날 깬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수면 유도제, 소화제, 진정제, 감기약 등 모든 약을 다 먹은 듯 약 포장지가 뜯어져 있고 그 옆에 오바이트. 어찌 보면 웃기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토함으로써 안 좋은 시도는 다행히 여기서 그친 듯 했습니다. 그 이후 열심히 살자 엄마 아빠만 생각했고 이혼 후 엄마가 단정하고 굴러가는 대로 살아라 하셨는데 정말 그런 딸이 되고자 노력하며 지금 이 날까지 온 듯 합니다. 강하게 살자 마음먹었는데 지금은 모질고 독하게 사는 제 모습에 한 번씩 깜짝 놀라면서 서글퍼질 때도 있고요. 아직도 선택에 대한 제 책임은 등에 큰 짐이 되어 업고 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과거의 사람에 대한 질타가 많으신데 처음에는 저도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 없고 기억도 조금 흐려집니다. 애정이 있어야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법원 나오고 그 뒤로 둘 다 단 한 번의 연락조차 없이 삽니다. 저희는 정말 깔끔한 사람들인 것 같네요. 다만 그냥 전 시어머니가 네가 돈을 모았니? 애를 낳았니? 그 말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고 좀 더 잘 살기 위해 많이 생각하고 노력 중이고 애는 꼭 낳고 싶습니다. 앞에 글에 제가 26살 새댁이라고 했는데 사실 올해 만 33살입니다. 지금 임신하더라도 고령 산모겠죠. 그것이 참 두렵지만 때가 되면 저도 좋은 사람과 새로운 연이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희비를 교차하며 삽니다. 결혼보다 어렵게 한 건 이혼이고 이혼보다 더 어려운 건 또다시 결혼인 것 같습니다. 이혼녀라는 주원글씨, 남들은 세상이 변해 괜찮다고 하지만 막상 저에게 닥치는 현실이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아닌 듯 합니다. 현실은 가끔 모든 걸 내려놓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을 만큼요. 그 참혹한 일이 주위의 말과 시선이고요. 제가 앞선 글에 너무 미화시켜 적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지금의 제 현실을 적은 글입니다. 그중 빠진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혼자의 선택이지만 가족들까지 적지 않은 영향이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격려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저의 행복 앞에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